네, 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나이프는요, 그 카람빗 나이프입니다. 카람빗 나이프고, 이제 콜드 스틸에서 나온 이 스틸 타이거라는 모델입니다. 이게 이제 뭐 짝퉁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콜드 스틸 제품 중에 이제 이게 대만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카람빗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 있듯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여기 재팬이라고 보이시죠? 일본에서 만들어진 나이프고요. 근데 두껍고 끝이 날카롭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스틸 타이거라고 해서 마치 이제 호랑이 발톱, 동물의 발톱 같은 형태인데, 이게 이제 인도네시아의 전통적인, 인도네시아 어느 부족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인도네시아의 전통적인 무기고, 사실은 생활용품, 예를 들면 뭐 낫이라든지 뭐 작은 낫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생활용 도구였는데, 이게 점점 발전해서 이제 무기화된 뭐 그런 것들이고요. 이걸 아저씨라는 이제 영화, 원빈이 주연했던, 거기에 이제 상대 주인공이었던 람로완이라는 역할의 배우가 이제 이거를 주로 무기로 사용을 했었죠. 테이큰에도 나온 적이 있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감아 쥐고 상대를 베는 형태, 찌른다든지 벤다든지 하고, 또는 이제 거꾸로 이렇게 쥐고 공격하는 뭐 그런 방식도 있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도검 소지 허가 대상은 아니고요. 칼날이 짧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이제 물고기를 손질한다든지 해보면, 아, 이게 생활용 도구가 맞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끝이 상당히 날카롭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런 형태로 이제 주로 당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잘못하면 손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요 칼은 조심해서 다뤄주셔야 되고요. 이제 이런 이제 그 카람빗 나이프를 배경으로 놓고, 뭐 작은 낫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경으로 놓고 오늘,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끼워놓는 게 낫겠네요. 오늘 영상을 오늘 뉴스를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미더스의 이제 정보 분석 리포트 2부, AKA 스미더스의 판단고기, 지금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1부는 이제 잡다한 잡설로 제가 이제 소회를 얘기를 했고요. 2부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나온 이제 최신 뉴스들을 바탕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코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이제 조국 씨 관련 뉴스인데요. 저희가 조국 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뭐 새로운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진 않을 텐데,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나오는 이제 수수한 뉴스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그 14일 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묵비권이라고 하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받고 나서 이제 오후 5시 35분에 변호인단을 통해서 입장문을 냈다고 하는데요. 조국 씨는 이제 방금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돼 참담한 심정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돼 참담한 심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실 자격은 사실 없죠. 왜냐하면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무부 장관이 대신 그게 참담한 거지, 뭐 전직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앞뒤가 바뀐 설명이고요. 사실 이런 얘기 하려고 길을 쓰고 법무부 장관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러면서 아무튼 조국 씨는 이제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주장은 본인이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막상 검찰에 가서는 이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그 다른 보도, KBS 보도에 따르면 14일 날 조사에서 이제 조사가 집중된 부분은 뭐냐면, 조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이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장학금은, 다른 학생들은 이제 장학금을 장학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장학회의 기금에서 그 장학회에 해당 계좌에서 계좌이체 형태로 해서 받았는데, 조국 씨의 딸 같은 경우에는 이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는
노환중 씨의 이제 개인 계좌에서 계좌 이체를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걸 확인했습니다, 검찰이. 그래서 6학기에 걸쳐서 모두 1,200만 원을 노환중 씨의 개인 계좌에서 조국 씨 딸한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장학회의 돈을 건드리지 않은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검찰은 이것을 뇌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의 형태를 취했지만 사실상 이것은 뇌물이 아니냐. 왜냐하면 노환중 교수가 2019년 부산의료원장에 임명이 됐고, 이건 이제 조국 민정수석에 이렇게 되도록 영향력을 발휘해 준 게 아니냐. 결국에는 딸의 장학금 형태로 1,200만 원 가까이 뇌물을 받고, 저 부산의료원장 임명시켜드린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검찰이 물어봤다는 거고요. 아마 조국 씨가 기소가 되면 이 부분이 뇌물 혐의로 기소가 될 것 같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전에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그 장학금의 지급에 전혀 불법이 없었다는 점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아예 그냥 장학재단에서 나간 돈이 아니다 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검사가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진술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아무 얘기 안 했고요. 그리고 조국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공개 통로를 통해서 출석을 하겠다라고 이제 검찰이 요구를 했고,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검찰은 소환 일자를 기자들에게 알리진 않았는데, 출석 방식에 대해서는 일반적일 것이다라고 먼저 기자들에게 알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라인도 설정이 되고, 아마 이제 14일 날 오전에 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이제 정문을 통해서 오지 않을까. 그래서 사진도 찍고 입장 발표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날 아침 일찍 조국 씨 쪽에서 연락이 와서 비공개 통로로 출석하고 싶다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비공개로 기자들 눈을 피해 출석을 했다는 겁니다. 조국 씨는 사실 이 공개 소환을 폐지하는 법무부 규정을 마련하면서 자신의 가족 관련 수사 이후에 시행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9월 18일 날 법무부 장관이 당시 뭐라고 했냐면,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은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런 비공개 조치의 1호 수혜자가 된 겁니다. 여기는 이런 조국 씨가 한 달 남짓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많은 일들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데 지금 쓰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묵비권을 행사한 것 자체도 지금 현재 이제 그의 범죄에 관해서 기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괜히 해명에 나섰다가는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공직자로서의 태도는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제 전직 공직자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도 이 서울대라는 이제 공립대 교수로서 공직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전에 얘기해왔던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어기고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모든 어떤 법률적인 지식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국 욕하는 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묵비권이라는 건 과연 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조사를 한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묵비권, 진술 거부권이라고도 하고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피고인, 피의자, 그 다음에 증인, 감정인, 참고인 등 수사 대상자인 모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특정 질문이나 신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도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나 공판에 있어 각 신문 시 진술을 거부하는 권리를 이제 그 대상자에게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항, 그리고 283조의 2항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판결을 오도하려는 시도로 여겨질 때는
가중적인 양형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할 수는 있는데 실제적인 증거가 나왔음에도 너무 뻔뻔하게 이제 아무 얘기 안 하고 행사하게 되면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법원에서 판사가 제가 좀 문제가 많다,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인다라고 해서 한 징역 1년 때릴 거 2년 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판례가 있고요. 묵비권은 강제적인 고문에 의한 자백의 강요를 방지해서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옹호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강요에 의해서 받은 자백은 증거 능력이 부정됩니다. 그러니까 강요에 의해서 자백을 받았다면 그건 사실은 이제 그건 합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범인이 자백을 하더라도 거기에 합당한 이제 물증을 찾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수사를 하게 됩니다. 묵비권 행사 자체로 인해서 법적 제재를 받거나 불리한 추정을 받거나 그 양형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피고인과 피의자는 이 불이익을 불문하고 묵비할 수 있으며 성명, 연령,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소, 직업 이런 것들에 대한 신문의 경우에도 이런 진술 거부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자백과 무관하게 수사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얻어낸 증거가 있음이 확실한데도 자백을 거부하고 모르쇠로 뻗대는 것은 수사 협조 태도 불성실로 양형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겁니다. 아까 그 법원 대법원 판례에도 있듯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수사 협조 불성실은 어디까지나 물증이 확실한 특수한 경우이며 이는 다수 판례가 증명하나 원칙적으로는 묵비권 행사 그리고 자백 거부 자체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묵비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묵비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은 이제 피고인의 권리로서 묵비권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 질문은 그냥 처음부터 없던 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이걸 훔쳐갔죠?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그 피의자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훔쳐갔다 또는 안 훔쳤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진술을 거부했다 이렇게만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에 대한 답변을 피의자는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아예. 그러면 이 질문 자체도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고요. 그런 기록들이 남게 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에. 그 미국 드라마와 같이 대중매체로 인해서 체포권 행사 시에 즉석에서 고지해야 하는 것으로도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포할 때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면 어쩌고저쩌고 이거 읽어줍니다. 이걸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걸 만약에 안 읽어주고 체포를 하게 되면 체포할 때 이걸 안 읽어주게 되면 불법 체포가 돼서 풀어줘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근데 이건 미국에서의 경우고 한국에서는 국내 형사법적으로 체포 시에 변호인의 선임과 변명이 가능한만 고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체포할 때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면 이런 얘기 안 해도 되고 체포할 때는 너 변호사 쓸 수 있고 뭐 변명하려면 해 이렇게만 얘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묵비권에 대한 얘기는 경찰서에 데리고 와가지고 앉혀놓고 이제 조서를 작성할 때 그때 그 전에 고지를 하면 됩니다. 보통 이제 이거를 서면으로 고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받으려고 오면은 그게 피의자든 피해자든 간에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하려고 부릅니다. 그러면 경찰관 앞에 앉으면은 종이 한 장을 줍니다. 거기에는 이제 당신은 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사인하라고 하면 사인하시면 되고요. 보통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지했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진술 거부권 고지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피고인 유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에게 이제 그 국정원에서 진술 거부권과 변호사 접견권 고지를 안 해가지고 그 결국에는 이제 독수독과 이론 그러니까 불법적인 어떤 진술을 받았고 이 체포 자체가 불법적이었다라고 해서 이제 유가려 씨의 관련된 모든 증언이 법원에서 통째로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가려 씨가 이때 이제 자백을 했었는데 이 자백 자체가 이제 거짓 자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유가래 씨는 중국 국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을 알지 못했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사실 중국에서는 2007년도까지도 진술 거부권이 없었거든요. 중국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뭐 법이 바뀌었습니다만. 뭐 그런 사항들이 있고, 요즘에 이제 첨단 기술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어떤 스마트폰을 압수했을 때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 기기가 잠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기를 풀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얘기해라 라고 했을 경우에 이거 비밀번호를 이야기하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묵비권에 근거해서 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문인식이나 홍채 또는 얼굴인식으로 스마트폰이 잠겨 있을 경우에는 법원이 이 전자기기의 잠금을 해제하도록 법원에서 명령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묵비권이 해당이 안 됩니다. 진술거부를 행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에게, 이건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거니까 손가락이나 눈을 갖다 대고 얼굴을 갖다 대게 하는 거는 피의자의 신체 구속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명령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따라야 됩니다. 피의자가 법원 명령을. 여기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통 이제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묵비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뉴스는 이제 어제 있었던 그 국방과학연구소 폭발사고 관련 뉴스인데요. 이게 새로운 이제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그 연구원들이 방호복이 아니라 평상복을 입고 연구 실험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연구원들이 실험을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액체 형태의 니트로메탄이라는 연료거든요. 이 니트로메탄이 액체 형태인데 이거를 이제 그 끈적끈적한 겔 상태로 바꾼 다음에 이 연료의 유량을 측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새로운 고체 연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 효율이 좋은 성분의 니트로메탄을 이제 고체화 시켜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보통 방호복이나 연구 관련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트로메탄이라는 물질은 이제 일종의 그 발화성이 강한 물질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정전기만으로도 요즘 되게 건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전기만으로도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전기를 유발할 수 있는 평상복 말고 정전기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 이제 연구복이라든지 또는 폭발이 발생했을 때도 이 신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호복이라든지 방폭복 또는 방호복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정전기 방지 처리도 돼 있거든요. 이걸 입고 이제 실험을 했어야 되는데 그 연구원들의 안전 불감증이 이제 요 사고를 키운 게 아닌가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뭐 추가적으로 이제 조사가 돼서 추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는요, 진중권 씨가 이제 어제 저녁에 뭐 얘기하는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요. 그 몇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을 탈당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조국 씨 아들 관련한 거 뭐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소회를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정의당을 탈당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정의당에서 애초 얘기했던 것과 달리 조 전 장관 임명에 찬성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황당해서 탈당을 했다고 합니다. 진중권 교수는 지난 9월에 정의당에 탈당계를 냈다가 심상정 대표의 설득으로 탈당 의사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정의당은 조 전 장관 임명에 반대하고 진보 사회에서 비판을 받게 되면 진중권 씨가 나서서 사람들을 설득하기로 이렇게 대화를 했었다고 합니다. 심상정 씨랑.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정의당이 의견을 바꿨고, 그래서 정의당은 조국 씨의 어떤 법무장관 임명을 지지하는 걸로 방향을 바꿨고, 진중권 씨는 그래서 약속이 깨졌기 때문에 난 탈당을 하겠다라고 해서 탈당을 하셨고요. 그런 이어서 이제 정의당에서는 그 조 전 장관 임명에 반대했을 경우에 최소 8,000명 이상이 탈당하는 것으로 추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에 들어오던 후원금이 끊어지고 비례대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이 정의당이라는 작은 정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존립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은 생존의 차원에서라도 조국 씨의 법무장관 임명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내막이 있었다는 건데요. 결국에는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영업과 생존을 위해서 거짓을 선택했다는 게 되는 거죠. 사실 참여연대도 그렇고
지금 많은 팟캐스트들, 진보 팟캐스트들 있죠. 이동영 씨나 김영민 씨나 김어준 씨로 대표되는 진보 팟캐스트들이 광고가 떨어져 나갈까봐, 또는 광고주에게 이 진보 쪽 사람들이 압력을 넣어서 그쪽 팟캐스트에 광고 주지 마라라고 할까봐, 또 실질적으로 구독이 떨어지고 뭐 항의성 어떤 신고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으로 조국 씨를 두둔하는 이런 언론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언론들의 어떤 행보를 진보를 대표하는 정의당도 크게 다르지 않게 이런 행보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진중권 교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진실이 큰 의미를 잃었다라고 진단했답니다. 최근 대중은 듣기 싫은 사실이 아니라 듣고 싶은 환상을 요구한다라고 하고, 사실은 수요가 없고 환상의 수요가 몰리고 있다라고 꼬집었다고 합니다. 사실 뭐 거장판도 그렇고요. 저희 그 정분실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국 씨를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조국이 얼마나 억울하며 검찰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폐악을 저질러 왔는지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꾸며서 그분들이 귀에 달콤하게 들려줄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뭐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쓸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후원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서초동이나 저기 뭐 광화문 집회, 여의도에 집회하시는 분들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런 뭐 우리 편 들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쉬운 그런 분들에게,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불치병을 앓고 있고 명약을 찾는 환자들에게, 시한부 환자들에게 이것만 먹으면 나을 수 있다라는 식의 달콤한 환상에 적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거, 과연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지 않고 사기를 치지 않고 살인을 안 하는 것처럼 그건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거대한 장기판이나 스미더스의 정보분석실, 그리고 김수민의 뉴스 밑장 같은 그런 언론들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기 때문에요. 그런데 김어준 씨나 김영민 씨나 이동영 씨 같은 기존에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뉴스를 했던 분들이 어느 순간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뭔지를 알면서도 말입니다. 저희들은 그게 참담하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도대체 뭐 때문에 저들이 저러는가에 대해서 솔직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도 좀 길게 갔는데, 일단 2부는 여기서 잠깐 끊고요. 제가 남은 뉴스들로 3부를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